어휘 테스트도 없고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만 부를게요. 오늘 결석자가 좀 있던데. 아침이 다시 많아졌어요. 아침 인원이. 그래서 우리 한가합니다. 10명만 오시면 됩니다. 김민준 씨. 방금 김민준이었어요, 그분이? 뭔가 스타일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김준. 김찬경. 우리 매주 봤죠. 박성윤. 박윤지 안 왔네요. 자, 소나리는 6월에 오고, 엄태 오늘 결석. 이민아. 장복, 주지후, 자, 우리끼리 시작하자고요. 교재 보시면, 한창 봤었었죠.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 직전에 진행했던 거는 자료만 나갔는데, 그 자료 버전 이어서 다음 호가 진행됩니다. 오늘 수능 중심 5호고요. 목차 보시면 인문예술 적용학습이 마무리되고 이제 사회문화 파트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문화 지문도 볼 거예요. 인문예술 지문에서 하나 보고요. 사회문화 지문에서 2지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도 최대한 많이 해보자고요. 현대시도 들어왔거든요. 고전시가 마무리되고 현대시는 해석에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볼수록 유리한 건 맞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는 잊지 않았죠? 문학작품은 해당하는 문학작품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모의고사 거의 안 오시는 것 같긴 한데 모의고사 이제 잘 합의가 됐습니까? 모의고사를 보시면 지금 다 왔군요. 아침에 하고 있는 저 모의고사 다 올해 카메라 돌아가는구나. 아침에 모의고사 꼭 보세요. 다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더라고. 안 본 사람은 꼭, 4-5명 오는 것 같은데, 안 본 사람은 꼭 따로 가져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가 길었네요. 그래서 오늘 진도 계속 진행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 진행을 할 거고, 곧 내신 대비니까 그 전에 부지런히 한번 해보자고요. 인문예술 지문은 2개 있는데요. 논증 착시는 조금 할 만한 게 아니고 차라리 저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8쪽으로 와주세요. 인문예술 적용학습 마지막 지문입니다. 인문이니까 철학 지문이잖아요. 근데 예술 지문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술적이냐? 그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린 그림을 말하냐면 이의 학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 고산구곡도 혹은 무이산수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술지문 같아요. 다만 이걸 그리는 주체들의 사상적 배경이 살짝 소개되는데 이황과 이의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이고 성리학에서 의견이 다소 다른 학자들입니다. 이 의견 차이가 바로 그림 그리는 태도나 과정에서도 차이를 발현시킨 거예요. 거기에 주목해서 보면 좀 더 잘 보입니다. 일단은 그냥 한번 읽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님들아 글 읽어보시고요. 2분 30초? 3분 정도면 읽고도 남죠. 3분 정도 드릴게요. 편하게 읽으시고 꼼꼼히 읽으세요. 시간 많으니까. 시간 남으시면 오른쪽 아래 빈칸도 채우고 계셔보세요. 자, 3분 재드릴게요. 에어컨을 틀자. 지문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올해 난잡한 수능특강 지문 중에 이 정도로 그냥 별 얘기 없는 것도 좀 심심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벌어진 얘기는 따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 주제가 연결된다면 당연히 여기랑 연결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이기론을 보고 왔습니다. 다른 전 버전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림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앞부분에 있는 다른 지문인 이기론의 내용을 끌고 온다면 생각보다 쉽게 납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퇴계 이황과 율곡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성리학이 거두고 수많은 제자들이 뒤를 따릅니다. 나 오랜만에 하루 종일 수업하니까 피곤하다. 하지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시험 끝났는데 왜 다 쩔어 계세요? 어떤 시험을 보고 온 거야 다들? 그냥 돌아와서 이황은 주리론이에요. 아마 윤리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텐데, 그리고 독서 지문도 많이 푸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는 만물의 작동 원리, 법칙, 본질에 들어가요. 그리고 기는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는 구체적 현상들, 이것들을 기라고 부른답니다. 성리학이고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기에 대한 이론이고요. 이 성리학은 누가 만들었냐? 주희라는 사람이 그 지문에 오픈되어 있네요. 네, 우리가 흔히 주자라고도 하는데, 주자가 제창한 것이 바로 이 성리학이에요. 우주의 성질을 이치를 풀러간 건데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주인은 남송시대 사람이거든요. 되게 옛날 사람이거든요. 송나라 무역한 뭐 고려 초창기 막 뭐 거란족 송나라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얘들 조선 사람들이에요. 500년 전 막 400년 전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자기들의 국가 통치 이념,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성리학을 만든 아저씨란 말이에요. 약간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비유로 할 것도 없습니다. 유교도 어머니 종교기 때문에 교주예요, 이분이. 저분들한테는 우리 교주님이세요. 절대적인 존재, 핫 아이콘, 이 정도로 이제 수식할게요. 돌아와서 이 세상은 이 원리, 법칙, 추상, 관념적인 거, 기, 현실, 물질, 구체인 거. 제가 옛날에 이거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비유 드렸습니다. 공부하기 싫지만 그래도 가서 학원 가서 그래도 뭐라도 자료도 갖고 오고 이거 과제라도 받아와야 돼 하고 일어나려는 그 의지가 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기 싫어라고 이 몸이 늘어지는 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 이 육체가 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만물에 이렇게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지만 이와 기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혹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둘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끝났어요. 주리론, 이황은 이가 중요한 거예요. 즉 이와 기를 일단 전제가 뭐냐면 분리합니다. 이는 이대로 존재하고 기는 기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이는 존귀하고 맑음, 청한 거라고 합니다. 이청이라고 해요. 이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해야지, 뭐 이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건전하다고 보는 것들이죠. 하지만 기는 천하고 탁한 걸로 인지합니다. 자, 이는 모든 사람의 만물의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한테는 모두 다 순수한 이가 존재해요. 근데 이 이가 다 순수한데 왜 나쁜 놈도 있고 범죄도 일어나나요? 왜 악당도 있고 역적도 나타나나요? 하면 기가 탁하게 해서 그렇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의 문제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기를 통제하고 과감하게 제어함으로써 이가 드러나게끔 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양하는 거야. 바른 자세로 사심, 걱정, 뭐 아니면 근심, 다른 욕망, 욕구, 몸에서 원하는 누워서 자고 싶다. 배고프니까 그냥 수업이고 나발이고 밥이나 먹으러 가고 싶다. 건강에 안 좋다겠지만 난 저 맛있는 짜장면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이 다 기니까 억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맑은 이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됐을까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조금 스피디하게 갈게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자, 이는 주기론. 자, 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역시 이보다는 기야. 그게 아니라 이도 당연히 좋은 건데, 당연히 만물의 법칙이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기도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리론, 주기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 쉬운 거. 그럼 이는 별로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 못지않게 기도 중요하다. 왜냐? 이분은 이 어르신은 이와 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기 이원론자는 이황이고요. 이기 이론론자는 이예요. 무슨 소리냐? 이와 기는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기, 이와 기는 호발, 서로 발한다. 즉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와 기는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쉬운 비유로 이가 들어버립니다. 물과 그릇이에요. 물만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거야. 물만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물은 담고 있는 그릇이 있어야만 우리 앞에 형체로서 존재한다. 다만 그릇의 모양, 뭐 우리 버전 하면 컵의 모양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기는 서로 호응하고 기에 따라 이가 작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즉 절대적인 이가 아니라 기에 따라 변형될 수도 있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두 개 다 같은 성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론은 같아요. 이가 본성이고 기가 현실, 구체, 감각이다라고 한 건 다 똑같은데요. 해석하는 버전이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기 때문에 이가 흐리게 보인다. 아니다. 기의 영향을 받아서 이가 나타나는 거다. 단순히 나쁘다? 아니다. 서로 작용하는 거다. 미묘한 해석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발이승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기가 발동해요. 작동하면 이가 거기에 올라탄다. 아니 이거 별거 아니에요. 컵에 있으면 거기에 물이 따라진다. 그래서 물의 모양이 결정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멋있게 표현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문 내용으로 오자고요. 주희, 교주님이세요. 무의산에 갔대요. 후학도 양성하고 교주님이세요. 성리학의 거두야. 아니 아이코 그 자체, 성리학 그 자체야. 이분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9골짜기를 원근감 느껴지게 9개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취소. 형태만 비슷합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주희가 그린 그림이죠? 어때요? 이 그림 자체는 뭐예요? 기야, 이야, 이 그림 자체는? 이 그림 자체는 기예요. 현실 세계에서 나타난 거야. 근데 이를 흐리게 하는 기인가요? 아니면 잘 통제되어 있는 기인가요? 잘 통제되어 있는 기야. 이가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최상 형태의 기인 거야. 이 기를 밸런스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이 기 상태를 유지해야 맑은 이가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보는 거야. 왜? 이거 누가 그랬으니까? 완벽한 주의 교주님이 그렸었으니까. 됐을까요? 그러면 그대로 모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게 바로 이황의 주장. 예, 고산 구곡가, 무의 구곡가의 노래나 노래 가사 운율이나 여기서 말하는 운자는 라임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산, 비록 이 사람들이 무의산에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상상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희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하다못해 번짐 하나까지 그대로 묘사해서 그리는 게 바로 핵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밸런스 형태, 즉 이를 가리지 않는 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모방하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이는 얘기가 좀 다르죠. 기죠. 주희가 그린 기야. 좋아. 그러면 이 기만 인정되나요? 이 기만 아름다운 이가 보이는 거야? 아니야. 기에 따라 이의 모양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물론 훌륭하지만 이거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이 기 자체만 절대적으로 좋은 거라고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기마다 각자 매력이 있는 거야. 그릇, 컵의 모양에 따라 각각 취향에 따라 멋이 달라지듯이 얼마든지 다른 기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고산, 황해도 고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이 무의산을 굳이 억지로 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그림의 화풍, 이런 자연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합니까? 네, 무의가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가 아니라 고산 좀 기는 다르더라도 내 일을 담는 데는 지장이 없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고산을 그리게 되는 그 차이가 발동하는 겁니다. 자, 체크 조금만 할게요. 지금 했던 얘기예요, 다. 이 문단의 마지막 줄. 여러분들 놀랍게도 제가 컴퓨터를 하나 시켜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 비문 한번 써볼까 합니다. 약간 이 문단의 마지막 줄. 이거 옛날에 얘기한 건데 시험 범위 직전에 못 샀어, 바빠서. 원장님 월급을 안 줘서 그래요. 자, 이 문단 마지막 줄이요. 이 문단 마지막 줄. 공간인 무의산을 대신하는 시각적인 미조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여기요. 모사에 치중하였다. 똑같이 따라하는데 치중한 게 바로 이황이었고요. 이황의 학풍들이었고요. 그 다음 3문단이요. 여기는 이제
2죠. 어디 갔어? 잠깐만. 내가 하나만 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정신이 없네.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요거 하나만 더 내가 놓치고 갔어.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성정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 시는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냥 현상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봤냐? 우리 교주님이 만드신 완벽한 거. 도야의 내용이 담겨 있어. 도야. 마음을 정화시키는 완벽한 형태의 기가 실현되어 있어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야 담고 있다. 모사에 치중했다. 이황의 감점이고요. 그 다음 문단은요. 자, 3문단의 네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고산 구곡 도가 그려졌다. 얘들은 무의도가를 여기요. 학문이 나아가는 순서로 담고 있는 시. 기본적으로 시에 담겨있는 내용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밑줄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아까는 도야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번에는 학문에 나아가는 순서, 그러니까 과정 단계가 담겨있는 것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순수한 이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제 훈훈하거든요. 심심하죠? 이렇게 끝내니까 뭔가 급하게 넣는 것 같습니다. 자, 이의 후대 학파들인 노론 계열 문인들이 이 고산구곡가를 그리기 시작하는 무의도가, 고군구곡가, 그리고 고산구곡가 이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유는 조금 다르죠.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빈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책에 오류가 조금 있어요. 내신 대비 전에 막 열심히 막 만들어서 검수가 조금 덜 돼서 띄어쓰기 틀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사실도 한 두 개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할까 봐 누가 물어봤어 이미. 시등노론이 무슨 노론이에요? 뭔 소리야 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글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의 고생구곡가와 송시열의 시등노론 시등 띄어쓰시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노론계열 문인들의 시나 발문이다. 시등노론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아래 이제 박스로 올게요. 박스의 오른쪽 아래 비어있죠. 원래 여기에 5번 가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장이 빠졌어요. 미안합니다. 이 검수가 조금 덜 됐어요. sorry. 자, 그래서 그냥 오른쪽 아래 빈칸은요. 그 빈칸 자체는 그냥 우리가 채워보자고요. 간단합니다. 이 학통 따랐던 사대부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걸 그리고 즐겼을까? 간단합니다. 두 개 쓰시면 됩니다. 정통성 확보예요. 학문 계승 정통성 확보.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왼쪽 아래 써 있었어요. 이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 얘들이 이걸 쓴 이유 학문 계승 정통성 확보 그리고 하나 더 써야죠. 노론 결속이라는 목표까지 맨 마지막에 쑤셔져 있습니다. 노론 결속까지 해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학문 계승 전통성 확보. 오른쪽 맨 아래 빈칸이 그냥 뻥 뚫려 있잖아요. 거기다 채우시면 됩니다. 학문 계승 정통성 확보. 못 찾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같이 읽은 부분 바로 아래 문단, 왼쪽 페이지 아래 문단 보시면 써 있어요. 우리가 바로 주자를 제대로 계승한 존재다라고 어필하기 위해 이 고산구곡가나 무의도가를 좀 이용했답니다. 하나 더.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냥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 글에. 노론 결속. 노론 학파를 결속하기 위해서. 학파라기보다는 붕당에 가깝죠. 노론은. 여러분들 이 빈칸 채우기는 뭐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이미 보고 채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보시고 그냥 나중에 복습하실 때 채우시면 됩니다. 지금은 넘어갈게요. 뭐 설명할 게 없어서 그래요. 여기 써 있잖아 라는 대사밖에 못 하더라고. 자, 요거만 채워드리고 다음 스텝 2, 3, 4를 저랑 같이 풀어야죠.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스텝 2에 있는 양자택일 문제는 공짜가 되죠. 날로 먹으시면 되고요. 자, 스텝 3 조금 더 까다롭게 냈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한 달 반 전이어서 명확하지도 않은데 조금 까다로워졌을 거예요. 자, 스텝 4까지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5분 드리니까 딱 맞더라고요. 자, 5분 재드릴게요. 스텝 2, 3, 4 해보세요.
알리에서 사면 20만 원대인데 쿠팡에서 살려니까 45만 원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알리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까지 왔으면 좋겠네요.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봅시다. 뭐 안 어려웠습니다. 이미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스텝 2의 첫 번째 거. 예, 이황이니까 첫 번째 거 모사, 두 번째 건 직접 경영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관주가 아니라 경영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정도야가 첫 번째 답이고요. 그 다음에 학문이 두 번째 답입니다. 참고로 출산은 갑자기 왜 껴있어야 하면 출산은 세상에 나아가서 관직을 얻는 거, 관직 생활을 하는 걸 출사한다고 합니다. 아마 출사표란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학문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했던 거네요. 정통성, 그리고 내부 결속 두 가지 목표가 있었던 거 필기도 하고 왔습니다. 쉬웠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함정무력화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스텝 3죠. 인과역전인데 1번 요거는 그냥 맨날 봤던 그 맛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말이 안 되죠. 주의가 후학 양성을 성리학 거두가 후학을 열심히 양성하니까 도교의 성지가 되었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원래 도교의 성지였는데 그 다음에 주의가 가서 후학을 양성해서 더 유명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순서 자체가 말 그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인과역전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자, 동그라미 2번. 이건 좀 치졸하네요. 이가 고산구곡가라는 아마 내신하면서도 봤을 겁니다. 그 시를 쓴 건 맞지만 고산구곡도는 그가 죽은 후에 후학들이 그립니다. 즉 직접 그렸다가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고산구곡도를 그린 적은 없고요. 고산구곡가를 지어서 부른 것뿐이죠. 본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부등학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그 누가 성리학자죠? 주리론과 주기론 중에? 둘 다 성리학자지. 그럼 이건 어때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성리학자는 조선의 국곡을 직접 경영하려고 했다. 맞아요? 틀리죠. 비유를 하면 이겁니다. 나 군대 갔다 왔거든. 아비투스 선생님은 군대 갔다 왔다. 원장님은 안 갔다 왔어요. 이런 겁니다. 즉 일부분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자, 그 조건이 누락되어 있어요. 주체가 살인계열 성리학자인데 이러면 주리론, 주기론, 즉 이황, 이의를 다 포함해버려요. 그럼 뒤에 있는 말 성립이 어렵죠. 그래서 X입니다. 조건이 더 있어야 됐어요. 살인계열 성리학자들 중 이의의 학풍을 계승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이 조건이 추가됐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4번은 비례반비례 너무 쉽죠, 이거. 자, 이의 학통 따랐던 사람, 모사 아닙니다. 조선식 경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뒷부분 설명에 틀린 거 확인되시고요. 보기 문제는 항상 나오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이어줄 수 있는가,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얼마큼 빨리 찾냐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통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진경산수화라는 기출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진경산수화에 대한 설명이, 자, 이거 누구 설명이에요? 누구 설명이랑 같아 보이나요? 이의 학풍이랑 같은 거 눈치채셨나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주의 이치가 만물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현실재료, 즉 기를 통해 발현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즉 주의가 살았던 중국의 산천뿐만 아니라 조선의, 자, 더 안 읽어도 되겠네요. 이의의 학풍인 조선식 구곡도 경영이랑 같은 이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진경산수도가. 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리거든요. 자, 답은 2번 딱 보이네요. 딴 거 고를 게 없어 보입니다. 넘어가죠. 다음 사회문화, 이제 사회문화 지문인데요. 사회문화 지문의 꽃은 역시나 경제나 법이죠. 다만 최근 기출을 보면요, 수능 기출을 보면 법하고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심리학인지 아니면 사회통계학 아니면 단순한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올해 수능 특강도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재미난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 자체가 많아요. 오늘도 그걸 보고 볼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리더십인데요.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님들이 재밌게 보시고. 페이지 16조. 위험. 아니.
정보 불균형입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이미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우개는 어디 갔죠? 저기 있다. 근데 그때 글보다 더 완결성이 좋아요. 잠깐만 읽고 얘기하자. 또 신나서 내가 먼저 얘기하지 말고. 글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16조 갔어요. 사회문화 2야. 3분 드릴게요. 3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읽으시고 시간 남으면 역시 빈칸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제 드릴게요. 출발. 자, 설명해 드릴게요. 전형적인 사회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과 중에 사회학과도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합니다. 사탐 말하는 건가요? 사회탐구인가요? 그러면 지리예요, 윤리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 자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언어학과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참. 나는 잘 모른다 생각해보니까. 같이 봅시다. 글 내용 구조는 단순한데요. 안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 조금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설명드릴 게 조금 있습니다. 가볼게요. 글 구조 그냥 다 써놨습니다. 단순해요.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정보 비대칭입니다. 우리 이거 문제 푼 적 있어요. 기출로 우리가 초심 때 했던 거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공정한 보험의 조건 한 적 있지 않나요? 공정한 보험의 조건, 그 보험료율 곱하기,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료 지급사항, 예외조항, 우리 법지문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같은 정보 비대칭이야. 같은 정보 비대칭 상황인데 해결책이 저번에 봤던 거는 고지의무라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오늘은 좀 다른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인데도 다른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법지문이 아니라 사회학 지문이니까. 그게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재밌군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비용이랍니다. 됐을까요? 정보를 얻을 때 공짜가 아니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돈인가요? 고3인데 이제 알죠. 단순히 돈만, 재화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도 이 비용에 들어가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비용을 투자할 만한 얼만큼의 비용을 투자할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비용을 많이 투자할지 말지는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니 PC를 구매할 건데 여러분들 미니 PC 구매하는데 거기다가 비용, 그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 쓸 용이 있으세요? 아마 한 푼도 쓸 생각 없을 겁니다. 즉 1초도 쓸 생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 적어도 또 1시간 정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입니다. 입시 전략 제가 찾아봤을까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난 이미 입시가 지옥에서 탈출했거든. 잘 가라. 나는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런 입시 상담을 해주는 학원도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얘기가 다르죠. 알아봐야겠죠. 거기다 비용을 투자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생겨요.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이 정보 비대칭으로 생기는 현상이 대표적으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저번에 했던 그 기출, 공정한 보험에서 나왔던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가 더 디테일해요. 가볼게요. 평균 수준의 보험료를 한다. 이게 자동차 보험으로 생각하면 편한데요. 님들이 여러분들 혹시 그 자전거 말고 그 운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가능하죠? 원동기 면허 따서 오토바이 타고 학교 가도 돼요. 인싸를 넘어서서 무언가 위인이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경찰서 가서 원동기 면허 면허 딴 다음에 오토바이 야마하로 하나 딱 끌고 가면 이러고 뭉 하고 가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학원도 엄마 차 타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운전해서 와요. 부릉 하면서 갔다 올게 하면서 학원 이렇게 와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동기 면허를 따서 오토바이 하나 샀다고 쳐봅시다. 저도 원장님께 받은 차가 있습니다. 티볼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운전 경력이 나름 19년쯤 됐더라고요. 오래 끌었더라 나도 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우웅 하고 가는 여러분들이 사고 확률이 높을까? 19년 동안 무사고인 내가 사고 확률이 높을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지 나쁜지는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살이신지 82세인지 내가 39세인지
윤정경은 19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험료랑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수준 보험료를 그냥 때려버립니다. 전체 위험한 사람, 안전한 사람이 섞여 있는 그 상태의 평균 보험료를 한단 말이야. 자,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까요? 니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니들 개이득이지. 개 위험한데 여러분들의 잠깐만. 위험한 존재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 안전한 사람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 위험한 사람이 더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료 내면요. 제가 내는 거에 두세 배는 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20대 때 아마 들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거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줄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 면허에다가 가족 그거 1,000원, 1년에 1,000원이면 돼요. 그거 해놔요. 운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니까. 꼭 해요. 면허 따자마자 엄마 하고서 이제 전화하라고 해. 자, 돌아가서. 자, 그러면 제가 싫어요. 누가 이탈할까요? 저위험군. 여기서는 위험이 낮은 사람들이 이 보험에 이탈합니다. 왜? 나는 방어운전하고 안전해서 사고 확률이 극도로 낮은데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니까 이 보험의 메리트를 못 느껴요. 그래서 빠집니다. 자, 누구만 남아요? 고위험군만 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야. 얘들은 자기들이 위험한데 평균에 비해서 이 저위험군이 포함됐기 때문에 평균 비용 설정됐었죠. 자기 위험에 비해 비용이 낮았어요. 보험료가 낮은 거야. 그래서 개이득이었지. 아싸, 나는 그냥 막 밟을 건데 사고 나도 보험료 요거밖에 안 내는데 아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누가 이러면 우울해져요. 보험사가 울어요. 위험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그거에 맞춰서 올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죠? 이 고위험군들 중에서도 개막장 있을 거고 그래도 선은 지키는 고위험군이 있을 텐데 걔들 입장에서 너무 비싸지는 거야. 또 절반이 이탈해요. 이 행위가 반복됩니다. 자, 누구만 남아요? 결국엔 없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시장이 붕괴됩니다. 이게 역선택의 문제예요. 시장이 붕괴된다는 거는 거래가 줄어든다는 거고 이거는 국가 경제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꽤 심각한 문제라는 거. 힘들어. 아유. 여러분들 근데 보험료로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죠. 이거 부패로 보면 그냥 한 방에 끝나요. 보험료는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왜? 이미 기출로 나왔고요. 이거 또 만약에 역선택이 연결해서 나온다면 보험료로 하기에는 너무 많이 팔렸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부입해 나온다고 봅니다. 아니 실화인데요. 오랜만에 이름 듣나? 김석중 씨라고 있잖아. 내 부친. 얼마 전에 생일이어갖고 내가 이제 전화했단 말이야. 뭐 먹고 싶어 하니까 야 얼마 전에 그 사촌 형님이 있는데 그 걔가 그 맛있다고 갔는데 야 거기 괜찮더라. 뭔데 했더니 노인네들이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 초밥집인데 초밥 좋아진다. 아니 초밥집인데 떡볶이가 맛있었어. 뭐 개소리야 하면서 똑바로 말해 하니까 그 뷔페였어. 초밥 뷔페 혹시 이름이 쿠쿠 거기 그래서 쿠쿠 갔어. 아빠 입장에서는 별천지였나 봐요. 아니 그게 2만 원대라니까. 그래 많이 먹어 하면서. 어찌됐든 돌아와서 내가 쿠쿠 아빠를 듣고 야 김석중도 좋아한다고? 이거 되겠다 해서 내가 소담동에다 쿠쿠를 차린다고 쳐봅시다. 김봉수식 쿠쿠가 세워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큼 쳐드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3만 원에 이 정도면 세종에서 이 정도면 가성비지. 물가는 비싸고 하여튼. 자, 3만 원에 제가 쿠쿠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3만 원 좀 느낌 안 오시나? 제가 4만 5천 원에 1인당 4만 5천 원에 쿠쿠를 열었어요. 여러분들 이용할래요 말래요?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4만 5천 원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와요. 자, 대신 손님은 오네요. 누가 오는 거죠? 인간이나 보기 힘든 양을 드시는 분들이 와요. 그 4만 5천 원 충분히 낼지 4만 5천 원 개이득 하면서 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위험군하고 좀 다른 얘기죠. 많이 먹는 사람만 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울어요? 여러분들은 안 오니까 됐고 그 많이 드시는 분들은 행복 4만 5천 원에 이걸 다 먹는다고? 자, 제가 우울해집니다. 그럼 저는 어떤 선택을 해요? 쿠쿠 가격을 올려야 돼요. 자, 7만 원입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누구는 안 와요? 그 많이 드시는 분 중에서 5, 6만 원 정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이 7만 원이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안 와요. 대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죠. 예, 이분들은 7만 원을 충분히 낼 용의가 있는 그분들이 옵니다. 많이 드시는 분들이요. 자, 누구만 남습니까?
음식을 쓸어 진공청소기에서 그냥 흡입하시는 분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가게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죠? 폐업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메커니즘이 똑같죠. 이 정보 역선택. 방금 이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까 보험은요. 구성원들의 위험 수준이 오픈되지 않는 정보 비대칭 때문에 그렇고요. 방금 쿠쿠 사건은 사장님이 고객들의 정보, 먹는 양을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보 비대칭은 단순히 누군가가 문제다가 아니라 그냥 그 시장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안 좋은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 심각성을 얘기했으니까 다음 할 얘기는 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 이거 끝내드릴게요. 해결책 2개 심플하게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신호 발송입니다. 물어볼게요. 이거는 정보 비대칭 중에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하는 거야? 정보가 없는 쪽이 하는 거야? 많은 쪽이에요. 이거는 정보가 많은 쪽이 하는 겁니다. 바로 님들이요. 님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위 드림 나오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물론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그거죠. 선생님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 맨날 듣는 거. 그거 빼고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라는 거. 국어 공부 이걸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매번 말하지만 이거 써먹으라고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성실한 존재고 몸에 문신이 없고 양아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학위를 쓰는 거예요. 자, 내 학교는 이제 하도 발사. 자, 연세대. 오늘 연세대 비유가 좋더라고요. 아니, 단순히 뭐 좋은 학교라서가 아니라 얘들이 또 과거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연세대 졸업했다 쳐봅시다. 연세대 수학과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연세대 수학과 졸업했다 쳐볼게요. 자, 어디 가서 연세대 수학과입니다 하면 너 양아치구나, 너 놀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아주 성실하고 기본적으로 인내력도 있고 왠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 느낌을 줍니다. 학위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정보들이 잔뜩 있는데 그걸 상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따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조금 볼게요. 더 많이 가진 쪽이 자 3문단 세 번째 줄입니다. 예를 들어 라고 시작하네요. 3문단 세 번째 줄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곧 님들이 가게 될 시장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공급자로 갑니다. 학위, 자격증, 시험 성적 등의 교육 수준은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다. 됐을까요? 왜냐? 고용주, 즉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자입니다. 고용주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문장 그렇게 긴 거 보세요.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는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로 자신의 생산성을 알리고 높은 임금을 받을 유인이 있다. 세상에 이 간단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 것도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거는 학위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펙을 쌓는다가 여기에 해당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어디 갔어? 이처럼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용을 들여 신호를 보내고 신호가 부족한 쪽은 이 신호를 관찰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하여 거래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신호 발송 균형이라 한다. 좀만 더요. 어려운 게 그 다음 줄에 있어요. 이때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된다. 요거 체크해 두세요. 이거 설명이 조금 부실해요. 다시 이 신호가 효과적이려면 즉 신뢰성 있는 신호가 되려면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된다. 이거 뭔 소리일까요? 짜잔. 연세대가 여러분들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은 3%만 반영하겠대요. 이제 앞으로 입결해서. 드림입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로 할 건데요? 과거 했던 짓이거든요. 기부금으로 하겠대요. 얼마인 줄 알아 시세 그때? 저 초등학교 때 얘기해요. 20억이었어요. 20억. 20억을 내면 연대를 입학시켜줬다고. 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때 짜장면 1,5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세로 굳이 바꾸자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400억 내시면 연대 졸업장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안 내죠. 그냥 그걸로 행복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은 한두 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연대가 그렇게만 이제 하겠대요.
연대는 가정한 거야. 좋아해요, 저 연대. 좋은 학교죠. 세 번째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대에서 기부금으로만 입학을 받고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은 3%만 적용하고 97%는 낸 돈에 해주겠대요. 자, 이제 아까랑 느낌을 바꿔볼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 저 연세대 수학과 나왔습니다. 어때요? 성실할 것 같아요? 왠지 양아치 도련님일 것 같아요. 후자의 느낌이 팍 오죠. 이 신호가, 학이라는 신호가 아까에 비해서 지금 기부금으로 바뀌니까, 즉 이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 신호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별 신뢰성이 없나요?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체크하신 거예요.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 네, 비용이 높으면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자, 별거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록 뭐 여러분들이 학원도 이용하시고 뭐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무료인 공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위의 신호가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교육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단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학위 자체의 메리트가 떨어져요. 왜? 방금 이거잖아요. 아, 옛날에 그랬어. 지금이야 이제 거의 다 교육 평준화돼서 비슷비슷한데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만 학원 다녔단 말이야. 옛날에는 학원도 몇 개 없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학위가 덜 알아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에이 뭐 거기야 뭐 돈 있는 집이니까 교육받아서 갔지, 이런 풍조가 있었단 말이지.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아, 이 집은 돈이 있어서 연세대 갔구나.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애가 똑똑하구나, 애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공정해졌어요. 됐고요. 아유, 이거 자, 오른쪽 하나 더 있습니다. 선별입니다. 이거는 정보가 낮은 집단이 하는 거죠. 자,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보험, 이제 자동차 보험 곧 드셔야 되거든요. 자, 보험 상품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보험료, 여러분들이 매달 납부해야 되는 돈이에요. 자,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 주는 돈인가 봐요. 2천만 원입니다. 자, B 상품은요, 매달 보험료가 좀 셉니다. 200만 원입니다. 근데 받는 돈이 4억입니다. 어우, 배율 세죠? 뭐 들래요? 헤이, 브로. 님 이제 운전해야 돼. A 보험 들을래? B 보험 들을래? 보통 A 든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다행입니다. 만약 본인이 B가 좀 매력적이다 생각하면 양아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난폭 운전하실 확률이 높아요. 보험료를 좀 비싸긴 하지만 사고 나면 4억까지 보장해준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대부분 야, 내가 사고 나겠어? 에이, 10만 원만 내야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량한 방어운전 하실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정보가 없는 상태지만 선별을 하게끔, 즉 선택해서 구별하게 하니 누가 위험한 존재인지 누가 안전한 존재인지 이미 판정이 끝나버렸죠. A 상품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저위험군, B 상품을 선택한 사람은 고위험군. 네, 정보가 그냥 처리가 됩니다. 굳이 정보를 미리 받지 않고 불균형이 있더라도, 정보 비대칭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됐을까요?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좀 핫한 이론 넣겠다고 뭔가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이거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거가 아니라, 물론 해결책은 맞습니다. 다만 정보량하고는 좀 앞에서 말한 거랑 좀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말 그대로 평판. 이거 뭐냐면 당근 온도예요. 당근 온도를 지금 구현하려고.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당근 온도 잘 안 하셨지만 대충은 뭔지는 알지. 한 번 거래를 잘 성사시키면 온도가 90도가 되나요? 아니에요. 100개, 200개 거래를 그냥 하루 종일 그거 하는 사람이 당근, 알아? 당근 온도? 나도 잘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막 그 온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체온으로 시작해 4.7도인가 그걸로 시작하는데, 거래 성공할 때마다, 그리고 상대평의 욕이 잘 거래했어요 정도로 계속하면 이게 조금씩 쌓여요. 그 매너 온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도 이제 가끔 이용하다 보면 매너 온도 96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뭐 불가마죠.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거래하시는 분이에요. 가끔 이런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할 거 없으시니까. 이런 분들은 사고 없이 계속 중고거래를
칭찬 들으면서 해왔다는 증거가 돼요. 자, 굳이 내가 이 할아버지가 이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칠지 않을지 내가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만 믿고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평판도 이 정보 불균형을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다면서 끝나는 겁니다. 당근론도 말하는 거였어요. 자, 빈칸 나중에 보시고 다음. 자, 문제 얼른 풀어보자. 여러분들 이거 하고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18쪽 오세요. 바로 풀겠습니다. 아까 같은 시간 드려도 될까요? 5분이면 충분해 보이네요. 자, 시간 드릴게요. 출발. 하나 더 해보셔야 되는데. 님들아, 설명해 드릴게요. 스태포의 연기 실점 보면 뭐 이런 말을 써놨어요 할 텐데 사실 읽어보시면 별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에클로프의 레몬 시장의 이론을 확장한 금융시장 모델. 예, 그러니까 레몬 마켓이라는 이론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써놨어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요. 두 번째, 님들이 지금 읽은 본문 글이 바로 레몬 마켓입니다. 그 이론 이름 자체가 저 에클로프가 제창한 이론이에요. 정보 비대칭론이라는 역선택 자체를 말한 게 이 이론 이름 자체가 레몬 마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왜 이름이 레몬 마켓인지 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레몬 뭐 시장이랑 뭐 관련 있나 했더니만 레몬이 그 과일 레몬을 쓰지만 안에 담긴 다른 구어로서 쓴대요. 레몬이 겉만 멀쩡한 중고차를 이루는 말이래요. 저기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 뭔가 했었네. 자, 지금 현대에도 그렇긴 하지만 중고차 시장이 꽤 정보 비대칭 상황이거든요. 에클로프 이 아저씨가 중고차 사러 갔다가 빡이 친 거야. 갔는데 겉만 그럴싸하고 막상 타보니까 금방 고장나는 안 좋은 제품만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중고차 시장에 안 가는 거야. 따로 다른 사람한테 따로 부탁해서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따로 구매합니다. 판매자도 똑같아요.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도 이렇게 좋은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차단되니까 아는 사람한테만 따로 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는 뭐만 남는다? 레몬만 남는 거예요. 겉만 번지는 중고차만 남는 거예요. 역선택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었대요. 예, 지금 보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부작용 그 이론이었습니다. 다만 이걸 확장한 금융 이론에 했으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는 저 아래에 있는 상품 A, B 선택 상황입니다. 자, 너무나 쉽네요. 선별의 과정인 거 눈치챘다면 저기 답이 떡하니 있을 겁니다. 4번을 고르셨나요? 선별인 걸 눈치챘다면 답을 고르게 해놓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기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합시다. 스텝 2 볼게요. 왼쪽 위로 올라와서. 다 불러드릴게요. 채점 안 하신 분들이 있네요. 자, 1번은 첫 번째 적게 그리고 높은 이게 답이었고요. 두 번째 낮아야 한다. 비용 낮아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선별은 정보가 적은 사람, 즉 부족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함정 부족할 볼게요. 이거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이 말에 그럴싸해 보이잖아. 근데 함정이 있어요. 가속화라는 말이 때문에 성립이 안 합니다. 가속화는요, 이미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이 이탈한 상황에서 그걸 더 빠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스타트하기는 어색하죠. 본문 지문에 내가 이제 장난치고 싶었어 나도. 본문 지문에 보시면 가속화는요 보험료가 고위험군 위주로 남아서 아주 위험군이 낮은 사람이 나가기 시작해서 고위험군의 비율이 더 높아져서 결국에는 보험료 자체가 상승하니까 기존에 그나마 남아있던 저위험군도 더 빨리 빠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속화된 위험 수준 낮은 고객들 이탈, 요거는 다음 단계에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앞에다가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비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저위험군이 이탈하고 그러면
보험료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의도한 거는 중간에 있는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예상 보험금이 증가하며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는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게 그 평균 비용을 설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본문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굳이 뭐 억지로 뭐 개조할 필요 없습니다. 해설 보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신호발송은 정보가 부족한 얘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신호발송은 정보가 많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조건부 누락은 이 당근 온도는 지속적으로 했을 때만 작동하지 한두 번 거래가 원만하다고 해서 좋은 거래자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관하게를 빼주시면 됩니다. 관련 깊게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라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은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죠. 비용이 낮게 발생해야 효율적 정보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다가 아니라 낮게. 하나만 더 합시다. 페이지 20쪽입니다. 원래는 그 엄씨 있으면 엄씨랑 하는데 오늘 엄씨 대신 없어갖고. 아니, 무시해. 님, 혹시 집행이라는 말 들어봤어? 집행? 그렇지. 정확해. 그러면 법원 말고 행정청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집행이라는 것도 왠지 뭐 알 것 같지.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행정 대집행은 뭘까? 최종 뭔가 뭐 거대한 집행이 아니라 대신하는 집행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 대집행하면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말이 공권력, 뭐 소송, 뭐 법원 판례 그리고 대집행하니까 뭔가 거대한 느낌인데 대신하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바로 다음 장이에요. 20쪽 보셨나요? 자, 이건 제가 1문단 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야 엄청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 글도 역시 좀 불친절합니다. 자, 가볼게요. 행정 대집행은 괄호로 묶어보세요. 충격적이게도 요 네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글 내용이. 진짜예요. 과정이 아니라. 자, 볼까요? 공법상, 괄호 여세요. 공법상, 대체적, 자귀, 의무, 괄호 닫으세요. 이 네 단어에 다 있습니다. 진짜야. 공법상이래요. 자, 공법의 반대는 뭐죠? 사법 정도는 알고 있을까요? 공법은 그럼 뭘까요? 국가, 기구, 기관, 즉 권력을 가진 존재가 개인을 상대로 적용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제가 만약에 술을 먹고 큰 소리로 막 떠들고 다니면 경찰서 와서 고성방가죄로 경범죄 처벌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어때요? 사법이 적용됐어요? 아니지. 공법이 적용됐지. 괜찮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학원비를 내는데 이제 수업을 안 들어서 환불받고 싶어. 근데 원장님이 안 돼. 아까워. 안 주겠음. 그럼 환불 안 해줌 이러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고서 당신 판사 내가 고소할 거야 해서 판사 앞에 둘이 갔습니다. 그때 적용하는 법은 눈치챘죠? 이게 사법이죠. 개인 간의 거래일 때 보통 적용되는 상법 같은 게 대표적인 사법이에요. 공법은 아까처럼 경범죄 처벌이라든지 벌금 부여 같은 것들이 공법에 들어갑니다. 자, 행정 대집행이 되려면 공법 상황이어야 돼요. 사법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좀만 더 가볼게요. 두 번째, 대체적이어야 돼요. 이 대체는 무엇을 대체하다, 대신하다, 그 대체입니다. 뒤랑 붙여서 읽을게요. 자귀입니다. 우리 그래도 고3인데 자귀, 부자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귀는 행위함이고요. 부자귀는 행위하지 않음입니다. 별것도 아니죠. 이게 법에서 꽤 중요해요. 자귀 의무, 부자귀 의무 구분해 볼게요. 의무는 설명 안 해도 되지. 써놓을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의무는. 자, 자기 의무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해. 이게 자기 의무예요. 공부하다는 행위하지 않음이 아니라 행위함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 어때요?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돼. 조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이게 부자기 의무예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연습해볼까요? 그린벨트에 건축물을 건설하면 안 돼. 부작위 의무야, 자기 의무야? 부작위 의무예요. 오늘 좀 보게 될 겁니다. 자기 의무는 많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 법은 부작위 의무가 많을 것 같아? 자기 의무가 많을 것 같아? 예, 대부분 부작위 의무예요. 자기 의무는 조금 어색해져요. 예를 들면 이거야. 논란의 법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안 법 같은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해야 돼. 이걸 의무로 법으로 만들어 볼까요? 좀 애매하죠. 그럼 지나가다가 뭐 환자가 쓰러졌는데 그냥 가면 판사 앞에서 땅땅 받고 징역 사는 이거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 부작위 의무가 필요에 따라 자기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살짝 나와요. 그게 또 예시에서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이게 뭐냐? 행정 대집행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 상황일 때만 작동합니다. 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일단 행정 대집행이 뭐냐?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게 있어요. 어떤 의무자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대체할 수 있는 거, 즉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그런 자기 의무라는 걸 어떤 사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법끼리, 개인끼리 계약 같은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공법에 따라 결정된 거. 이런 빡빡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때 행정 대집행의 조건이 이제 만족된 거예요. 어때요? 다른 법에 비해서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 대집행이 뭐냐? 무언가 해야 되는 게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 해서 국가가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거 그런 거예요. 그린벨트에 별장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 허물으세요라고 자기 의무 부여할 거거든요. 허물겠어요? 안 허물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공무원이 행정청에서 굴삭기 하고 망치 들고 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나오세요 하고서 깨부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 어떻게 돼요?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조건이 엄청 빡빡해요. 자, 1문단까지 맞춰보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1문단 첫 줄.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협력업체입니다. 이게 산하 용역이에요.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제도이다. 네, 하라는 거 안 해서 행정청이 그냥 강제로 지가 해버리고 돈 내놔, 비용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대체적 자기 의무란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 의무를 의미하며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들이 해당한다. 이게 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건물 철거, 오염물 제거. 무슨 말이야? 불법 건물 지은 사람한테 철거해. 오염 폐수 만든 사람한테 저 오염물 걷어가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법지문에서 예시를 구체적으로 줄 때가 있잖아요. 아시죠? 이쯤 되면 무조건 나오는 거 보기에. 이거 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좀만 더요.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부작위 의무나 자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인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구분된다. 님들아, 비대체적 자기 의무가 뭐가 있을까요? 예시가 따로 없죠. 그래서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유권 이전은 비대체적 의무예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소유권 이전이요? 잘 봐봐. 이게 뒤에 있어요. 지문에. 세상에. 내가 이런 물건을 갖고 있다 쳐볼게요. 1문단만 하고 쉽게. 나는 이거를 자 님한테 내가 드리려고 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가져가 하면 예 하고 받으면 끝나잖아. 자 내가 못 줘. 난 못 줘라고 했는데 국가가 이걸 이전하세요라고 대체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 공무원이 오셔서 딱 들고 짠 하고 놓을 수는 있겠지. 이게 소유권 이전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잠시 직접 조명을 올려간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자 이제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해야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형적인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들어갑니다. 이 소유권 이전이 뒤에 빗그림으로 나와요. 이게 자 계속 갈게요. 행정대집행은 계속 읽을게요.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등 띄어쓰기 엉망이네요. 띄우고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으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속 빡빡해요. 조건이. 계속 헌법상 법치 행정 원리에 따라 자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자 유치하지만 괄호로 한 번만 더 묶어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괄호 여세요.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 괄호 닫으세요. 더럽게 길게 써놓네. 원래 이름은 되게 심플해요. 행정중칙 1항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니까 나름 친절하다고 설명해 준 건데 자, 이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이 근거되는 법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하세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되는 법정 준칙이 있어요. 원래 뭔가의 적이 있어요. 다만 그거를 계속 갈게요. 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여기까지. 괄호로 한 번 더 묶을래요? 방금 읽은 것 중에 동시에 다음이요.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 자, 괄호 지금 두 개 보이시죠? 방금 그 줄에서. 자, 왼쪽에 있는 저 근거 되는 법을요. 집행 근거로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따로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준칙은 뭐라 써 있냐면 의무, 이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강제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거 들고 가서 자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가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법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는 근거로 써버리면 이건 법적 오류가 생겨요 사실상.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걸 외에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문단 얘기들이겠죠.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궁금하신 분은 미리 읽으셔도 되는데 깔끔하게 10분만 쉬고 합시다.